자, 오늘부터 그 맨 앞부분부터 다시 할 겁니다. 처음부터 할 거고, 요게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그 이론 강의로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이론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는 그냥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7월달, 8월달은 뭐 진도순으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무작위로 되어 있는 거 계속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론 강의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혹시 정리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문제를 안 빼놓고 다 할 거니까, 그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곧바로, 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동산 기초이론이죠?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요거 하고 수요 공급이론 일부 할 건데, 자, 어쨌거나 기초이론에서 공부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맨 먼저, 자, 이 부동산이 뭐냐, 이 부동산의 개념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을 다양한 형태로 나눠볼 겁니다. 이걸요, 부동산의 분류다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테마가 가장 중요한 테마인데, 어쨌거나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세 문제를 물어봅니다. 세 문제.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바로 부동산 학이 뭘 공부한 학문이냐 잠깐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학의 서설이다. 여기서가 이제 부동산학이 도대체 뭘 공부한 학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동산학을 도입한 김영진이라는 교수님이 정의한 정의 정도 알고 출발해 볼게요. 자, 정의 거기 써 있죠? 찾으셨나요? 우리 교재에는 아마 18페이지 있을 겁니다. 18페이지.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을 한번 능률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활동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뭐 거래 활동을 한다든가 임대 활동, 관리 활동,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 중개 활동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하자. 그 얘기는요, 가능하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요 응용기술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용기술. 자,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자, 응용기술은요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그 이론적인 지식만 잔뜩 알으면 안 되겠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없어야 돼요? 칼을 좀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안 해보고서 수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업종도 마찬가지로 남들이라든가 타인의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종합, 그리고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 해볼게요.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과학성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성질, 학문적인 깊이, 이런 걸 강조하는 걸요, 과학성이줍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요, 기술성이 강조된다. 자,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수단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강조하는 걸요, 기술성 해줍니다. 어떤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뭐 종합 응용과학이다 해주는 겁니다. 결국 종합 응용과학 자체가 학문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건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 과학은 크게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같은 거 있죠? 이걸 연구하는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거를요, 자연과학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그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인간과 사물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학이라든가 아니면요 경영, 경제, 회계, 종교학 같은 거 있죠. 이걸 답을 하고요,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부동산학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 있죠. 요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자연과학 앞에는 이제 순수자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요거는요,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요,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사회과학 앞에는요, 응용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어떤 응용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있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동산학은 주로 이제 학문적인 깊이 이런 측면도 이제 강조되지만 또 특히요 현장에 갖다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걸 공부함으로써 바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순수 자연과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부동산학은 이제 수학 같은데 추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과거로부터 행해져 왔던 부동산 활동이 있죠. 이걸 경험 삼아서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뭐냐면 이 부동산학은 연륜이 짧은 아주 초보적인 학문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도입했는데, 자, 이때 이제 도입하면서 어떻게 도입했냐면 기존에 이미 있었던 학문들 있죠. 각종 전통적인 학문들이 있을 겁니다. 법률적 측면의 학문이라든가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있죠. 이미 있었던 뭐 법학이라든가 경제, 경영, 회계, 뭐 통목학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싸잡아서 이거를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종합과학. 우리나라에선 이런 식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한다면요 규범과학이다. 이거는요 이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규범과학이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투자 같은 건 바람직한 활동이다. 투기는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다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래서 뭐라고요? 규범과학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가끔 이제 요걸 저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순자는 순자인데요. 추순자. 무슨 자라고요? 추순자. 순자는 순자입니다. 무슨 순자라고요? 추순자. 너는 빠져. 이렇게. 수준자. 너는 이제 빠져. 이렇게 느낌표 한 2개 정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읽다 보면 추상적인 학문이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순수과학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연과학 나도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곧바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왼쪽 맨 아래 서술형 지문. 자, 부동산학이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뭐라고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번에 볼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토지 계량물. 말이 더럽게 긴데 한마디로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토지 계량물이죠. 요거를 정착물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착물. 결국은 토지와 정착물 요걸요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결국은 부동산학은요 부동산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자 여러 가지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을 싸잡아서 연구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70년대 중반에 도입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경제학에서 이 부동산 관련돼서 간헐적으로 다룬 게 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이게 본격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4번에 볼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는 없다겠죠.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번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떻다고요? 응용과학이다. 현장에 갔다 바로 써먹으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 볼게요.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요 응용과학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떻다고요? 종합 학문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 있죠?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자 서술형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 중에 종합식 접근 방식은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양한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거를 체계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종합식 접근 방식은요, 부동산을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은요, 이 부동산학을 이런 식으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면 인간들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가를 가정합니다. 이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걸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라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은요, 부동산 활동하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볼게요.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 이런 걸 뭐라고요? 이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무릇 부동산학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학은요,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일단은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뭐라고요? 형평성. 그래서 효율성은요,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요, 능률,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을요, 효율성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은요, 이 공평, 평등, 이런 쪽, 정확히 같은 용어는 하지만 비슷한 용어로 이렇게 공평, 평등,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을요, 이거를 형평성 해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은 또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형평성을요, 공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효율성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여기다가 여기가 자기 땅이니까 여기 이제 잘 자란 건물들이 잔뜩 있는데 여기다 이제 50층짜리 딱 건물을 지었다. 자기는 자기 땅을 가장 어떤 식으로 하고요, 최선으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기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50층 정도 지어서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얘기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적 주체 입장에서는요, 자꾸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크게 짓게 되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해를 볼 수 있어 없어요? 해를 못 보는 거죠? 안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니네들 이거 이상 지지 말아라.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형평성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제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어떻다고요?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이건요,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합법성의 원리다 해줍니다. 합법성. 이런 식으로 니네들은 여기다가 이 10층 이상 짓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서술형 지문의 1번. 효율성의 원리는 최유효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념으로서 주로 사적 주체의 행동 이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형평성의 원리는요, 효율성의 원리를 전제하는 원리로서 주로 공적 주체의 행동 이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요, 민간 부문의 한정에서 볼 때는, 민간 부문의 한정에서 볼 때는 뭘 강조해야 돼요? 효율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효율성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형평성도 공히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문적인 성격 위주로 해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이 뭘 공부한 학문이냐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맨 먼저 부동산의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자, 요거는 우리 교재는 아마 34페이지 있을 겁니다. 34페이지. 요거 한번 예전에 적어드렸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식 접근 방식의 형태로 출발했던 겁니다. 법률적, 경제적, 어떻다고요? 그 기술적 측면 있죠? 요걸 싸잡아서 학문화시켰기 때문에, 무릇 모든 부동산 활동할 때는요, 세 가지 측면을 공히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복합적 접근이다 해줄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도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줄게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해주면 됩니다. 개념을 내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 접근하면 항상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경기 이런 식으로 자, 법률적 측면, 얘는요 경제적 측면, 얘는요 기술적 측면, 이렇게 이때 자, 이 기술적 측면은요 주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 측면은요 이거는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거는 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그냥 대가리만 기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부동산 하나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뭐 자연이다. 아니면요,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위치. 마지막으로요, 환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자산이다. 자산. 아니면요, 자본이다. 세 번째는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비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자가 있는데, 공자의 환위라는 게 이제 건강 상태를 얘기합니다. 공자의 환위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공자의 환위를 뭐라고요? 기술하시오. 이럴 때는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삼본 아시나요? 안양 옆에 거기 갔더니 어떤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는요, 요거는, 한 문제가 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자, 광의의 부동산과, 자, 협의의 부동산부터 먼저 할게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협의하면요, 좁은 의미, 광의하면 뭐라고요? 넓은 의미 해줍니다. 이거는 법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 협의의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자,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이죠. 다 포함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위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이다. 자,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럼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커스단이 서커스를 하려고 자, 가공물 같은 거 세워놓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 하기는 곤란하죠. 한 보름 정도 운영하다가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부동산이라 보기 좀 곤란합니다. 정착물로. 알겠죠? 그래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인정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정착물 해주는데, 이 정착물은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어요?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입니다. 자, 건물은, 우리 부동산학에서의 건물은요, 이 기둥이라든가 지붕, 벽, 이거 갖추고 있는 시설물이죠. 요거 상가, 주택, 공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건물 해주고, 자,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거는 이 건물만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뭐 여러 담장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뭐 축대라든가, 아니면 도로 위에 있는 포장, 아스팔트 이런 거, 아니면요 육교라든가 지하도, 터널, 우물 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의 집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요 정도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근데 이제 이 정착물 중에서는 이걸 정착물이라는데 이게 다 부동산입니다. 이 정착물 중에서는 어떤 거는 지금부터 살점을 붙여나갑니다. 토지와는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이 있다는 얘기죠. 토지와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걔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독립성이 있다.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요,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도 값거고 건물도 값거라는 얘기죠. 근데 얘랑 얘는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별도로 을한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자, 이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건물은 누구 거가 돼요? 을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 소유권을 어떤 형태로 공시합니까? 원칙적으로 등기함으로써 공시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등기부 한 장으로 되어 있다면 토지는 갑 거고 건물은 을 거죠? 그럼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등기부는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거는 독립된 부동산인데 너 담장만 네가 사가라, 아니면 도로에는 껍데기만 내가 사가라 이러진 않겠죠? 얘네들은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만 별도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별도로 팔 수 없고 그냥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 팔 때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겁니다. 이렇게 별도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요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집단이 있는데 요거를 명인 방법에 따라서 공시한다면, 명인이라는 게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것도 하나의 공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원래 부동산은 공시를 어떻게 합니까? 등기함으로써 공시하는데, 이거는 관습법상 울타리 같은 거 쳐놓고서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나무에다 이제 편말 같은 거 붙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기 거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법에서 팔았을 때 타인의 소리를 법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다만 요거는요, 자, 등기한 건 아니죠. 등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무들 혹은 나무의 집단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타인에 팔 수만 있는 겁니다.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몇 가지 더 좀 확인할게요. 요 박스 바로 밑에 보니까, 자, 박스 바로 밑에 참고 있죠? 참고해 보니까, 정착물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제 판잣집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가식 중에 식목 있죠? 가로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잠깐 심어놓은 거, 이런 걸요, 가식 중에 식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들은요, 항구적으로 붙어있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동산.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는 기계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다 뭐라고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히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부동산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팔았을 때 타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산에 해당된다면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매도자의 소로 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착물이 아닌지에 여러 가지 구분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절대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형태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물이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 뭘로 간주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밑에 볼게요. 3번째.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뭘로 간주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건물에 특히 이제 붙어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의 구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붙어 있는 걸 떼어낼 때 물리적, 기능적으로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안 줄 수 있죠. 그런데 손상을 준 다음 뭐라고요? 정착물.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엘리베이터 같은 걸 떼어내게 되면 건물의 일부를 헐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을 맞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니까. 근데 이 건물에 붙어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떼어내려면 그냥 뭘로 이렇게 스패너 같은 걸로 돌려서 빼내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 대신 얘를 떼어내게 되면 건물이 재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뭐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나, 그러니까 이것도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어느 하나라도 그 손상을 준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 기능적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면 그때 뭐라고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교회에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설교 목적으로 이 그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죠.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우리 신천지가 아닙니다. 저 안 다닙니다. 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의자 세트 있어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앉아서 그냥 해보죠. 바닥바닥 앉아서. 그러니까 막 침 튀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번지는데, 어쨌거나 교회에 있는 의자 세트도 하나의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교회에 있는 의자 세트도 교회에도 막 관행적으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 팔았을 때 상대방 목사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설치한 의도가 임대 가치의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럼 뭐라고요? 정착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 어떤 임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그 가스 스토브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임대료 많이 받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잠깐 겨울철에 너무 추우니까 잠깐 가스스토브 갖다 놓을 수 있죠. 임대 직원들 너무 추울까봐 그거는 그냥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의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에도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설치했다. 임대인 하면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설치했으면요, 오리지널 정착물 맞습니다. 그대로 정착물 맞아요.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있죠. 임차인 있죠? 세입자가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포로 임차한 임차인이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것들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집어갈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 세입자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냥 건물에 남겨놓기로 하고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집주인 거죠. 그때는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 써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농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작물이라는 것은 매년 경작을 요하는 이 채소라든가 곡물 같은 거 있죠. 요걸 농작물 해줄게요. 농작물. 이 농작물도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뭘 간주한다고요? 정착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다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다 해주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독립성. 자, 왜냐하면 농작물 같은 경우는 뭐 논두렁, 밭두렁을 통해서 전부 다 결국은요, 내 거라는 사실 알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독립성이 어떻다고요?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이상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광의의 부동산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정착물 해당된다. 그리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광의의 부동산은요, 이거 토지와 당연히 정착물은 포함되어 하네요. 되는데, 여기다가 다른 법에 따라서 원래는 대부분요,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볼게요. 자동차. 자, 이런 것들은 그 부동산 감정평가 하듯이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하고요? 감정평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전부는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대상이고, 여기는 어떤 것들은요, 중개활동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준부동산 해줍니다.
부동산처럼 부동산에 준해서 때로는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준부동산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요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인데 요것들은 그냥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눈도장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선박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임목은 잠시 후 하기로 하고 어업권, 광업권, 그리고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눈도장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나무 혹은 나무대 집단 있죠.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무나 나무대 집단도 얘네들도 정착물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물 맞다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중개활동 대상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토지의 일부가 됐든 아니면 독립성이 있든 어쨌거나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원래는 이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은요 정착물은 맞죠. 근데 독립성은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 없지만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출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다른 법에 따라서 타 법에 따라서 자, 어떤 법이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거는 나무 하나는 안 됩니다. 나무대 집단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땅은 갑이 갖고 있고 나무도 이제 갑이 갖고 있었는데 얘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있죠. 요것들만 별도로 등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요 얘는 독립된 부동산을 간주합니다. 준부동산의 형태로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별도로 을한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들만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얘들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를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서술형 지문.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이걸 맞습니다. 전부 다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은 기술과 법과 경제적 측면이 혼합된 개념으로 파악할 때 기술적 측면은요 유형으로, 법률적 측면은요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요 무형으로 구분되죠. 자, 얘는 유형으로, 얘 두 놈은요 무형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을 생산 요소,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경기도 3번에 갔더니 생소한 뭐가 있다고요? 상품이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는 주택 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이며 공원과 같은 최종 소비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되죠. 노동력도 있어야 되죠. 이럴 때 그리고 토지도 있어야 되죠. 그럴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생산체 혹은 생산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끝나고 길거리 막 걸어 다니죠. 아니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뭐가 돼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자 5번 볼게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공자 위환이다 해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6번 같은 게 약간 어려운 편인데, 자, 이 공간이라는 그 물리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공간이라는 하나의 물리적 측면이 있죠? 이걸 강조할 때는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인데, 자, 보세요. 만약에 공간에서 창출되는 뭐 기대 수익, 기대 이익, 이럴 때는요, 자산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서 창출되는 어떤 이익 같은 거 있죠? 자산이라는 게요, 수익 창출의 대상이 될 때 이걸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공간에서 창출되는 이익, 이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꾸 편협적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6번 볼게요.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 요거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민법상 부동산으로 토지 및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합니다. 8번 볼게요.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정착물은요,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명일마법을 갖춘 20개 집단. 요거는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 국어는 토지에 종속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국어라는 것은 조그만 소규모 수로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어떤 자연적인 수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인공적으로 조그만 수로 만들 수 있죠. 농수로 같은 거. 그러니까 세멘트로 이제 농수로를 딱 만들었는데 나중에 너 농수로만 네가 사가라 이러진 않겠죠. 어떻게 이것만 사갑니까? 그러니까 얘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달라붙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다.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요,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까 나무나 다년생 식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착물 맞죠? 독립성이 없건 있건 어쨌거나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활동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요,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개활동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15번 볼게요.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대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정착물로 간주되죠. 그 옆에다가 수도꼭지 써놓으세요. 수도꼭지.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떼어내게 되면 물리적 손상은 줘야 안 줘요? 안 주지만 기능적 손상을 주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효용상, 기능상, 효용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손상을 준다면 그 정착물 맞습니다. 기능상으로 손상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착물 맞아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요,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요, 임차자 정착물로서 얘는 뭘로 간주해요?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말은 정착물입니다. 실제는요,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15번 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지 않은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 뭘로 취급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되어 누구한테 넘어가요?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16번 볼게요.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요,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해볼게요. 이 토지와 건물은 어디 갔어요?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죠. 이렇게. 자, 어디가,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 건물만 네가 사가라. 이런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흔치 않죠. 그죠? 보통 이제 하나의 단위로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보통 하나의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 부동산이 2개 이상 붙어서 여러 가지 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를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부동산은 지금부터 다시 막판에 한 번씩 5분 정도 걸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 부동산을 그냥 하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을 내려서 이거를 체계화시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어떤 식으로요? 법경기 형태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기술적 측면은요, 유형적 개념, 경제적, 법률적 측면은요, 무형적 개념이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적 측면은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어떻다고요? 상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는요, 협의의 부동산과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구분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입니다.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요 토지와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얘기하는데 정착물은요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여기에는요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고 담장, 축대, 도로 포장이라든가 육교라든가 육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육교라든가 나무들하고 나무들 집단이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정착물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이 정착물 중에 어떤 것들은요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와는 별도로 팔 수 있거나 별도로요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건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있다. 별도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는 거고. 근데 담장, 축대, 포장된 도로 이런 거 있죠. 육교 이런 것들을 따로 네가 사가라 하지는 않겠죠. 얘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독립성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이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들은요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할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울타리 쳐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 있죠. 이럴 때는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등기한 건 아니죠. 관수법상 어때요? 자, 명인 방법으로 공시했을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얘들만 별도로 나무들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지만 팔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자, 이거 건물에 붙어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자,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때는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팔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동산에 해당된다 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떼어낼 때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에도 손상을 준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입니다. 그리고 자, 이 설치한 게 야, 이거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그쪽 고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회 의자 세트처럼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이때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된다는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럼요 정착물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의의 부동산은요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걸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런 거 있죠. 이걸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요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때로는요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되고 여기 중에 일부는요 중개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때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헷갈리냐면 나무들 혹은 나무들 집단 있죠. 1년 이상 자연생 식물들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원래는 정착물은 맞는데 독립성은 인정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따라서 타 법에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요 별도로 팔 수도 있고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